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픈 딸을 키우면서 식구들과 유대감이 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식들 때문에 가족들 사이가 더 가까워진 경험이 있지 않나요? 우리 집이 아픈 딸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참 화목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그 유대감을 꿰뜨리면서 토악질이 나오게 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픈 딸을 키우고 있는 40대 후반 여성인데요. 저는 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몇 년 동안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력 끝에 간신히 임신을 했죠. 결혼 후 어렵게 얻은 외동딸이 몸이 유독 약했거든요. 외동딸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린이집에서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런데 딸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숨이 가쁜 듯한 소리를 내고 물에 빠진 사람처럼 호흡을 쉴 새 없이 몰아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딸의 상태를 막 살폈거든요. 그런데 딸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길래 제가 재빨리 남편을 불렀어요. 제가 남편 보고 얼른 에어브라고 하고 병원에 가자고 했죠. 바로 남편 차를 타고 차 안에서 계속 딸을 달랬어요. 응급실로 달려가자마자 남편이 딸을 안고 들어가서 의료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딸 입 위로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응급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려야 했어요. 얼마 뒤에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검사를 해봤는데 천식 발작을 한 겁니다. 천식 초기 증상이 만성 기침인데 처음에는 간헐적으로만 기침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게 돼서 잘 모르고 계셨을 것 같네요. 우리 딸이 천식이라니. 그동안 감기에 자주 들었었거든요. 저도 우리 딸이 아픈 거 알고 동네 병원에 갔었는데 거기 의사가 돌팔이인가 봐요. 기계적으로 그냥 감기약만 지어주길래 우리 딸이 또 감기에 걸린 줄 알았죠. 그런데 천식이라니. 우리가 빨리 증상을 알아차린 다음에 바로 응급실로 달려가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흡입용 스테로이드랑 경구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러다 때마침 시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툴툴거리시더라고요. 니들은 왜 하나같이 전화를 안 받냐? 내 전화라고 일부러 안 받는 거냐? 니 둘이 틈만 나면 퍼먹더니 나랑 아예 손절하게? 시모가 여느 때처럼 시비를 거시길래 제가 한숨을 푹 내쉬었죠. 그리고 어머님께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딸이 갑자기 숨을 이상하게 쉬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길래 응급실에 왔는데 천식 진단을 받았어요. 어머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시모가 저한테 이런 식으로 엄청 뭐라 하는 거 있죠? 뭐가 어쩌고 저째? 애엄마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있었냐? 바보도 아니고 감기랑 천식도 구별 못해? 애한테 갑자기 천식이 발병한 거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시모가 이러길래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욕이 튀어나오려는 걸 겨우 참고 제가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전 천식이 없어서 유전적인 원인은 아니거든요. 병원에도 갔는데 그 병원 의사가 돌팔이인지 감기라고 말하면서 감기약만 주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천식인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래도 어머님이 제 말은 하나도 안 듣더라고요. 끝까지 딸이 아픈 게 제 탓이라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유전적인 요소가 아니긴. 너네 남편을 좀 봐라. 건강하지 않냐? 우리 아들은 내가 잘 낳아놔서 아픈 적이 없어. 애가 아픈 건 유전자가 이상한 거고 애를 잘못 키운 엄마 탓이야. 더 이상 어머님을 상대하기 싫어서 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뒤로도 시모가 아픈 딸을 보러 오겠다고 저희 집에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때 시모가 우리 딸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짓거리시는 거예요. 아휴, 불쌍하다 우리 손주. 부모를 잘못 만났어. 다음 생엔 부모 잘 만나서 아프지 않게 태어나라. 내 손에서 컸으면 이런 유전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잘 자랐을 텐데. 어머님이 제 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러시는데 열받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화를 참고 이를 앙담은 채로 이리 말했어요. 네?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애 앞에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안타까우셔도 제 탓하면서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모가 보란 듯이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을 아는 채로 저를 흘겨보시면서 이런 얘기를 중얼거리셨죠. 아유, 저렇게 표독하게 째려보는 것 좀 봐라. 며느리 네가 집안 어르신한테 대드는 근본 없는 년이라서 우리 손주가 이렇게 벌 받는 거다. 사실 시모가 저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서 남편이 잘 막아줬거든요. 어머님을 집으로 못 오게 하고 전화가 오면 자기가 받아주고 그랬어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나 심한지 제가 연락을 끊으면 안 되냐는 말까지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남편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여보, 내가 엄마를 아예 손절하지 못해서 미안해. 부모의 연이 질긴 것 같아. 엄마가 당신한테 막 뭐라 하고 당신이 상처받은 만큼 내가 그동안 노력할게. 남편이 이러길래 그동안 참아왔죠. 이번에도 남편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시모를 막더라고요. 왜 멋대로 찾아와서 이러는 거야? 안사람 상처받은 거 안 보여? 그리고 우리 딸이 아무리 어려도 전부 다 알아듣고 영향받는다고. 지금 당장 사과해. 남편이 이러니까 시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토라진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시모가 괴롭힐 때마다 이렇게 남편이 절 감싸며 편들어 주었기 때문에 남편과 딸만 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아프니까 저도 없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본인 부담 비용이 없다면서 건강검진을 받으래요. 전 당연히 공짜니까 받았죠. 제가 출산하기 전에는 날씬한 편이라서 예전에 한 번 받았을 때는 고혈압이 없었거든요. 출산 후에 육아하느라 살이 좀 쪘더니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거예요. 사실 친정에 고혈압 환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 유전자 자체에 고혈압이 걸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날씬해서 고혈압이 없었나 봐요. 고혈압 약이 또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대요. 그래서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는 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고혈압이랑 천식이랑 크게 관련이 없다고 해도 혹시라도 진짜 시모 말처럼 제 몸에 이상이 있던 게 딸한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을 잘 케어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딸이 초등학생이 될 무렵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딸 방 안에서 우당탕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른 딸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니까 딸이 기침과 함께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딸이 천식 흡입기를 잡으려다가 놓쳤나 봐요. 손을 뻗은 채로 침대 밑에 쓰러져 있는데 이미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자다가 천식 발작이 일어난 것 같았죠. 그래서 제가 바로 119를 불러서 딸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딸이 응급처치를 받고 한동안 입원하게 됐는데요. 제가 딸의 곁을 지키며 딸 손을 꼭 잡고 있었거든요. 딸이 그 와중에 이런 식으로 학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그동안 자주 아팠어서 결석을 많이 했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겠다. 곧 있으면 시험인데. 그래서 제가 딸의 등을 막 쓰다듬어줬죠. 딸아이의 눈시울이 붉어졌길래 저도 훌쩍거리면서 이랬는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 건강이 먼저니까 우선 건강부터 회복하자.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서 어떻게는 할 수 없는지 물어볼게.
제가 이랬는데 딸이 평범하게 학교를 다녀보고 싶다고 막 울더라고요. 제가 쌤한테 전화해서 결석한 거 봐주라고 할 거라고 말하고 앞으로 평범하게 학교 다닐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졌어요. 딸의 천식발작이 자주 반복되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지면 증상이 더 심해져서 딸이 학교를 빠지는 일이 많아졌어요. 결국 학교에 가는 날보다 집에서 쉬는 날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 정도면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할 정도로 딸이 학교를 자주 빠지게 됐죠. 그래도 딸이 집에서라도 공부를 하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날도 딸이 선생님께서 따로 내준 숙제를 하고 있길래 제가 옆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흑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얼른 고개를 돌려보니까 딸이 숙제를 하다가 울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몸을 일으켜서 딸한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서 그래? 숨이 잘 안 쉬어져? 어디가 아픈지 말해봐. 지금 당장이라도 병원에 가면 괜찮아질 거야. 제가 흡입용 스테로이드를 들고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울먹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몸이 아프니까 너무 서러워. 학교에 갈 때마다 불안하고 언제 또 발작이 올지 모르겠는데 어떡해? 사실 그동안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딸을 돌볼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다른 애들처럼 지내고 싶다고 하길래 결심했어요. 그래서 바로 우는 딸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우리 딸. 엄마가 회사 그만두고 학교에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안 그래도 우리 딸 위해서 퇴사하고 옆에 있어주려고 했어. 일단 딸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말해놓고 남편한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거든요. 남편이 좀 고민을 해보더니 그러는 게 낫겠대요. 그대로 제가 과감히 회사를 그만두고 딸을 케어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제가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한테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시모가 다짜고짜 이러시는 거 있죠? 우리 아들한테 들었는데 진짜로 일을 그만두냐? 우리 손녀딸 돌보려고 아예 사표까지 냈다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눈앞이 아찔해졌죠. 이번에는 도대체 뭐라 하려나 싶어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은 채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모가 이런 식으로 핀잔을 주는 거예요. 네가 딸을 잘못 낳아서 우리 아들이 외벌이까지 하게 생겼네. 딸년 간수도 못하고 남편 고생시킨다. 내가 결혼을 잘못 시켰어.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 때 결혼을 반대하는 거였는데. 남편과 상의 후 결정한 일이었는데 시모는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일침을 날렸어요. 외벌이하는 남편이 그렇게 걱정돼서 이렇게 모욕을 주시는 거면 집으로 와서 딸 좀 보살펴 주세요. 어머님이 365일 24시간 붙어 있으면 제가 회사 다닐 수 있어요. 제가 이러니까 시모가 꿀먹은 벙어리 돼요. 그리고 나서 말을 더듬거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병 걸린 사람 돌보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 며느리가 시모를 시켜먹네. 이 나이에 내가 병간호를 하라고? 이런 못돼 먹은 년이 어디 있나? 이런 식으로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전혀 굴하지 않고 이렇게 말로 쏘아댔어요. 남편을 사랑하시면 하셔야죠. 우리 딸을 들고 다니고 업고 다녀야 하는 것도 아닌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사지 멀쩡하지 않아요? 우리 딸이 갑자기 아프려고 하면 흡입기만 주면 돼요. 그니까 시모가 한참을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우 내뱉은 말들이 이런 거더라고요. 아픈 딸 낳아서 남편 고생시키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따박따박 말대꾸까지 하네? 뭐 이런 것이 다 있니? 시어머니 무서운 줄도 모르고 우덜은 공경도 모르는 년. 이러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대요. 시모한테 맞서서 기싸움에 이겼어도 기분 나쁜 건 여전해서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하소연을 했어요. 남편이 저를 막 달래주면서 자기가 연락을 해보겠다고 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이 중재를 해주니까 그래도 진정하고 우리 딸 케어에만 집중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끝낸 후에 퇴사 처리가 돼서 전업주부로서 지내게 됐거든요. 그래도 제가 직장까지 관두고 애 케어한 보람이 있는지 아이 상태가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커리어가 끊긴 건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그만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 우리 딸이 성인이 됐을 때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엄마가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러셨어요. 너네 아빠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왔거든? 그런데 바로 돌아가셨다. 의사 말로는 사망 원인이 뇌졸중이래.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막혀서 바로 숨통이 끊어졌다고 하더라. 엄마가 병원 주소를 알려줘서 얼른 가봤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로 돌아가신 거예요. 평생 일만 하시며 아껴 사시던 분이라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한테도 전화해서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억소리를 내더니 너무 놀란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뭐? 어쩌다가 돌아가셨다고? 뇌졸중? 장인어른 장례식장에 가야 하니까 경주 휴가를 내야겠다. 내가 휴가 내고 말해줄게. 남편이 이러길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그리고 저는 엄마랑 같이 아버지 장례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이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한테 문자가 갔죠. 아무리 시모가 미워도 시모한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모한테 전화를 해서 말했는데요. 아무리 싹퉁바가지 없고 우리 집안이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했던 시모라도 부모님 돌아가셨다는데 대놓고 안 좋은 말을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할 말을 잃고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아이고, 갑자기 그렇게 가버리시냐.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떠나셨네. 알겠다. 내가 장례식 첫날에 갈 거니까 장례식장 주소 좀 보내주라. 의외로 이러시길래 제가 시모한테 장례식장 주소를 보내드렸어요. 시모가 장례식 첫날에 온다더니 밤 10시가 지날 때까지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아나야 우리 시모답죠. 암. 시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부모님은 갔었거든요. 우리 시모는 남이 와준다고 해서 본인도 은혜에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와주실 거라는 기대를 아예 버리고 밤에도 남편이랑 같이 장례식장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요즘엔 장례식도 10시, 11시가 되면 불 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때 밤늦은 시간까지 조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모가 아예 안 오실 생각인 것 같다고 말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전화를 해보겠대요. 제가 그때 이런 식으로 남편을 말렸거든요. 하지마. 애초에 어머님이 진짜 올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 그리고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하더라도 내일 하든가. 제가 이랬는데도 남편이 기어이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저는 남편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뭐라 한마디 했는지 다음날 오전에 시모가 아버지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물론 저한테 아는 척도 안 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지 아들이 장례식장 안 온다고 자기한테 뭐라 한 게 제 탓이라고 생각했나 보죠. 전날 남편도 시모랑 통화를 끝내고 왔을 때 표정이 썩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시모랑 실랑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했어요. 그때 엄마도 시모를 보고 인사를 했거든요. 시모가 싸가지 없게 엄마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설마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쩌면 좋나 싶더라고요. 엄마도 뭔가 쎄한 느낌을 받으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사부인이 지금 내 인사 무시한 거지?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왜 저러시냐?
분명히 내 인사를 못 들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었니? 제가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봐 시집살이 당하는 거 말을 안 했거든요. 우리 시모가 결혼 초기에는 살갑기보다는 깐깐한 편이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임신이 잘 안 돼서 애먹다가 아들이 아닌 딸을 가진 것도 모자라 그 딸이 아프기까지 하니까 시모가 돌변해버린 거죠. 시모가 결혼 전부터 아들아들했었거든요. 남편도 첫째라서 시모가 아들 부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 사는 엄마는 시모랑 자주 보지 못했고 또 시모가 우리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시집살이는 안 시키더라고요. 제가 그때 차마 엄마한테 시모 인성이 더럽다는 말을 못했죠. 안 그래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런 식으로 애둘러 말했는데요. 아무 일도 아니야. 어머님이 좀 피곤하셔서 그런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엄마를 못 보고 지나간 거고 무시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랬는데도 엄마가 제 말을 믿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귓속말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봐라. 혹시 저 인간이 너 시집살이 시키니? 그동안 계속 시집살이 당하고 무시당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엄마가 말해보라고 제 옆구리를 콕콕 찔러보는데 애써 눈을 피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제가 시집살이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아서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았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시집살이 당했으면 엄마한테 말을 안 했겠어.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부정하니까 더 추궁은 못하겠나 봐요. 엄마가 눈을 가늘하게 뜬 채로 저를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라. 엄마가 충분히 너 정도는 도와줄 수 있어. 알겠지?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말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길래 일부러 바쁜 척 자리를 떴어요. 아무튼 그렇게 상을 다 치르고 모든 절차를 끝낸 다음에 장례식장 가족실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할 말이 있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너네 아버지가 사망보험금을 크게 들어뒀거든. 엄마는 이 돈 필요 없으니까 오빠랑 너랑 반반 나눠 가져라. 아픈 딸 키우느라 힘들어하는데 내가 많이 못 도와줬잖니. 우리 집 사정도 좋지 않고 거리까지 있어서 신경을 못 써줘서 미안했다. 가까이에 사는 오빠만 챙겨주고 그랬던 게 마음이 안 좋았어. 받을 사망보험금이 크기 때문에 반반 나눠도 살림살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돌아가신 아빠 몫까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죠. 우리 딸 건강도 좀 좋아지고 그러면 엄마 살림에 도움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아빠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거예요. 우리 집에 밥하러 오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러 오시더라고요. 제가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오셨냐고 하니까 시모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럴 때는 며느리 네가 말 안 했어도 도와주러 와야지. 안 그래도 우리 손주가 아픈 상황이니 이럴 때 찾아와야지. 언제 찾아오겠어? 사돈이 돌아가시고 며느리 네 심신이 힘들 것 같아서 도와주러 왔다. 시모가 이러는데 좋기보다는 수상했어요. 그런데 시모가 은근슬쩍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싶었어요. 근데 그걸 남편이 말해줬다고 해서 황당했죠. 저야 당연히 제 남편이니 엄마가 주신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했지만 시모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그날이 주말이었거든요. 남편이 마침 방 안에 있었던 터라 바로 방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그걸 왜 이야기했냐고 뭐라 하니까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뭐? 엄마가 말한 거야? 아니, 엄마가 장인어른 장모님이 사망보험금 들어둔 거 없냐고 추궁하는 거야. 처음엔 엄마가 그러는 거 무시했는데 하도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아서
얼마 받은 거 있다고 했더니 찾아오신 것 같아.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계속 전화로 추궁하니까 그랬어. 남편이 이러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남편한테 화가 났지만 지금 와서 남편한테 뭐라 하면 뭐예요? 이미 말해버렸는거려. 근데 그게 참 이상했죠. 우리 남편이 저를 보호해주려고 평소에도 시모한테 대항하던 성격인데 시모가 아무리 추궁한다고 한들 그걸 말했을까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이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남편의 본성을 알게 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그날은 딸과 함께 수영 수업을 들으러 가는 날이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수영 선생님이 응급구조사 출신이라서 CPR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한테도 자기랑 수업할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수영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죠. 선생님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었어요. 선생님, 지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딸만 보내도 될까요? 아무래도 이 상태로 수영 수업 받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서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제 건강 걱정을 엄청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딸 챙기고 돌보느라 고생하는 걸 알고 있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되죠. 제가 잘 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업이 끝이라서 수업 끝나고 데려다 드릴 수도 있어요. 따님이랑 사모님이 수업을 든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죠. 이러길래 안심을 하고 딸만 보냈죠. 딸이 수업 갔다 오면 깰 수 있게 딸 방 안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침대에 누운 지 20분인가 30분인가 지났을 때였을까요? 남편과 시모가 요란스럽게 들어오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니라서 의아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모르는 척 다시 잠을 취하려 했지만 시끄러워서 깨버렸죠. 방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방문을 살짝 연 순간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멈칫했어요. 남편과 시모가 부엌에서 뭘 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시모한테 이런 식으로 쑥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준이랑 집사람 돌아오기 전에 빨리 처리해버리게. 걱정하지 마. 안 걸린다니까. 나도 그동안 다정하게 잘 연기해왔고 엄마도 잘해주는 척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야. 이 말을 들은 순간 간담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뭘 처리한다는 건지 싶어서 문을 살짝만 연 채로 숨을 죽이고 듣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지들끼리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 데다가 문고리를 조용히 돌렸던 터라 방문 여는 소리 못 들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살짝 열린 문 사이로 남편과 시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대화를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시모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 듣고 본 뒤로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식탁 위에 영양제랑 같이 개인 약들이 있는데 제 약과 딸의 약을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저는 고혈압 약을 챙겨 먹고 있고 딸은 천식이 심해질 때 먹는 스테로이드를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고혈압 환자에게 스테로이드는 매우 위험해서 평소에도 헷갈리지 않게 주의하도록 보호자에게 말해뒀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모가 한 행동이 실수가 아니고 악의적인 고의로 한 행동인 게 분명했어요. 시모가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혈압이 더 올라가서 몸에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약발이 안 통하나? 분명히 매일 먹고 있는 거 확인했어? 시모가 정신 나간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남편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 남편도 이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장기간 복용을 해야 변화가 나타나니 그런 것 같아.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와이프가 돈 다 쓰기 전에 장인이 남긴 거 다 챙겨오려면 더 확실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두 사람이 저한테 하려는 짓에 놀라 핸드폰을 꺼내서 112를 눌렀어요. 그때는 그냥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바로 그때 시모랑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저도 허겁지겁 방문을 열었어요.
시모랑 남편이 엄청 당황스러워하더라고요. 딸이랑 수업 간 걸로 알고 있을 테니까 제가 안에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벙쪄 있는 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요. 내가 전부 다 들었으니까 딱 거기 서 있어.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라고. 너네들 신고하려고 전화 중이니까. 시무랑 남편이 당연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전화 연결이 돼서 112 대원에게 이런 식으로 악을 질렀어요. 도와주세요. 어머님이랑 남편이 저를 해코지하려고 해요. 사람 살려. 빨리 경찰들 좀 보내주세요. 이러다 저 큰일 나겠어요.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말했는데요. 시모랑 남편이 옆에서 악을 지르면서 난리를 쳤죠. 시모는 저를 붙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해코지를 한다니? 우린 그런 적 없다.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니? 시모가 이때 차분하게 말한 게 아니라 저랑 똑같이 윽박질렀거든요. 게다가 남편도 나서서 저한테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 진정 좀 해봐.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우리가 당신을 해코지했다는 증거 있어? 미친 사람처럼 왜 이러는 건데? 제가 사람 살려거리고 옆에서 시모랑 남편이 언성을 높이는데 경찰도 당연히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신고 전화를 듣고 경찰이 재빠르게 출동했었거든요. 몇 분 뒤에 초인종이 울리니까 경찰인 거 확인하고 제가 문을 열어줬거든요.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제가 자초지종을 다시 설명했죠. 그러니까 시모랑 남편이 경찰서로 잡혀갔어요. 시모랑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시모가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경찰관님, 이거 오해예요. 저 진짜 억울해요. 우리가 며느리한테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잖아요. 경찰관님이 생각하기에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시모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앵무새처럼 억울하다. 내가 와이프한테 왜 그런 짓을 하겠니요? 둘 다 너무 뻔뻔하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랑 시모 말을 확 가로챈 다음에 이렇게 주장했어요. 제가 이 사람들이 약 바꿔치기 하는 거 봤어요. 대화하는 것도 들었거든요. 고혈압 환자에게 스테로이드 약을 먹이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알고 그런 짓을 꾸민 거예요. 그러자 시모가 답답하다는 듯이 자기 가슴을 팍팍 치는 거예요. 그 뒤에 큰 소리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 있죠? 아니, 우리가 그런 대화를 한 증거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 모함하는 거야? 아무리 아픈 딸 돌보느라 힘들어도 그렇지 내가 네 시모다, 시모. 시모가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이 보여준 태도가 더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가리키더니 경찰한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좀 망상이 있어서요. 제가 정신과에 가보라고 그렇게 말했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저희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지 살라고 저를 정신병 걸린 사람으로 만든 거죠. 저 사람 제가 알던 남편 맞나요? 그때 제가 딸한테 전화해서 시모랑 남편 때문에 경찰서에 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급하게 달려오길래 제가 전부 다 상황 설명을 했죠. 딸이 시모랑 남편이 몰래 저지른 짓들을 듣자마자 이렇게 자신 있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 이미 할머니랑 아빠가 꾸민 계획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찰관님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잡아가세요. 저는 딸이 알고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입을 떡 벌린 채로 딸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건데? 그리고 왜 엄마한테 왜 미리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딸이 저한테 시모랑 남편의 계획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딸이 몇 달 전 천식 환자 브이로그 채널을 만들었거든요.
딸이 자기도 천식 환자로서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찍기 시작했대요. 신규 채널이기 때문에 조회수가 100도 안 될 때가 많았지만 우리 딸이 채널을 천천히 키울 생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학교에서도 브이로그를 찍고 길거리에서도 찍고 그랬는데 이게 분명 딸이 자기만 나오도록 각도를 조절해서 영상을 찍어도 뭔가를 녹화하고 있는 걸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찍힐까봐 불편해하는 걸 느꼈대요. 예를 들어 딸이 다른 사람들이 안 나오게 일부러 길거리 보도블록을 찍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도 휴대폰 화면에 영상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일부러 휴대폰 화면을 꺼놔도 녹화가 되는 어플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안 쓸 때나 혹은 잠깐 시계만 보려고 휴대폰을 들었을 때 보통 지금 몇 시인지만 확인하고 휴대폰 화면을 꺼놓잖아요. 근데 이런 백그라운드 레코더 어플은 휴대폰 화면을 꺼놨는데도 꺼놓은 상태에서 녹화가 그대로 되는 어플이래요. 이런 종류의 어플들은 이리저리 카메라를 돌려가며 다양한 장면을 요구하는 영상을 찍을 때는 당연히 사용하기 어렵겠지만 한 장소에서 카메라를 고정해 놓거나 길거리 보도블록을 찍을 때처럼 같은 장면이 반복되는 영상을 찍을 때 유리한 거죠. 만약 휴대폰 화면을 켜고 싶으면 평소 휴대폰 화면 켜는 것처럼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된대요. 저도 처음에 딸이 너튜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어플을 쓰는 거 봤는데 진짜 신기했죠. 아니, 핸드폰 화면이 꺼져 있는데 녹화가 다 되더라고요. 휴대폰 화면을 꺼놓고 녹화를 하면 진짜로 배터리가 덜 닳아지는 건지 아니면 딸의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화면을 꺼놓고 녹화를 하니까 휴대폰 배터리가 덜 닳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딸이 이 기능을 애용했는데 그날은 무슨 스터디 윈미 영상을 찍는다고 휴대폰을 그립톡으로 고정해놓고 방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계속 찍었나 봐요. 스터디 윈미 영상이라는 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영상을 찍는 그런 거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이 봤을 때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찍는다네요. 요즘 젊은 애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대요. 무튼 그날 딸이 집에서 스터디 윈미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그때 시모가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외출을 한 상태였고 남편은 시모랑 밖에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우리 딸이 시모를 싫어해서 방에 짱 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시모가 한창 제 보험금 때문에 살가운 척할 때라 일부러 시모가 집에 온다고 하면 꼴 보기 싫어서라도 외출한 척하고 집을 나가 있곤 했어요. 딸은 지 할머니가 저를 구박하고 안 좋게 보니까 덩달아 어릴 적부터 시모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방에 짱 박힌 김에 스터디 윈미 영상이나 찍어야겠다고 생각했던 딸이 녹화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날따라 공부가 잘 돼서 몰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대요. 남편이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카드를 주더니 치킨 좀 사오라고 했대요. 당연히 딸이 신나서 카드를 들고 바로 뛰어갔대요. 딸이 치킨에 정신이 팔려서 빨리 나가느라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는 거예요. 집을 나오고 나서야 휴대폰을 두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어차피 집 앞 치킨집이라 오래 걸려봤자 20-30분이면 치킨이 나올 텐데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대요. 녹화가 돌아가고 있겠지만 그런 건 동영상 어플로 그 구간을 자르고 삭제하면 되는 쉬운 일이니까 별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딸이 그렇게 치킨을 사고 돌아온 다음에 영상을 잠시 정지시키고 같이 치킨을 먹었대요. 그리고 나중에서야 그 구간을 편집하려고 동영상 자르기 어플을 켰대요. 그런데 딸이 치킨 사러 간 구간을 자르려고 하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됐대요. 딸이 치킨을 사러 간 사이 남편이랑 시모가 자기 방을 뒤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모가 딸 방을 뒤지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있죠? 아이, 식탁에도 없고 방에도 없고 어디 간 거야? 그 약이 아니 원래 식탁에 있다며. 손녀딸 약 두는 거 제대로 본 거 맞아? 이러고 중얼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주위를 막 둘러보면서 이랬대요. 그러게. 저번에 봤을 때 분명히 여기 뒀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둔 거지? 천식약이 있어야 와이프 약이랑 바꿔칠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남편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인다고 했대요. 그런데 시모가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약 바꿔치기 하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겠지? 이러다 아무 효과 없으면 그러려니 하는데 걸리면 우리 끝장이잖아. 시모가 이런 식으로 걸리면 걱정된다는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거기다 대고 또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럼 걱정하지 마. 걸릴 염려도 없어. 내가 다 찾아봤다니까. 이제 우리 딸 약만 찾으면 돼. 그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뒤져봐. 그날 휴대폰을 두고 간 게 어떻게 보면 신의 한 수였던 거죠. 휴대폰 화면이 꺼져 있으니 시모랑 남편이 우리 딸이 휴대폰 놓고 간 거겠거니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요. 딸이 저한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도 설명해줬어요. 딸이 처음에는 아빠가 왜 약을 바꾸려고 했을까 싶었대요. 도대체 왜 천식약이랑 고혈압약을 바꾸면 아빠랑 시모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지? 상황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대요. 남편은 제 보호자니까 주의사항을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스테로이드 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딸이 일단 찝찝한 마음에 일부러 약통에 있는 약을 바꾸기로 했대요. 그때는 시모랑 남편이 끝내 방 안에서도 딸의 약을 찾는 걸 실패했지만 또 약을 바꿔치려고 시도할 테니 그때 저랑 딸의 약이 바뀌지 않게 영양제를 넣어둔 거죠. 딸이 이때는 시모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싫다는 마음이 더 컸대요. 왜냐면 제 남편이 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일을 저지를 거란 생각은 못했대요. 뭔가 시모가 또 우리 엄마 한 방 먹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아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었대요. 딸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게 남편이 설마 자기 부인한테 그런 짓을 저지를 거라는 건 누구라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딸이 바로 저한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도 아빠가 그런 일을 한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먼저 알아보려고 했던 거래요. 아무튼 딸이 일부러 자신의 약통에 있던 스테로이드를 영양제로 바꿔두었던 거래요. 제가 고혈압 약을 자주 깜빡해서 딸이 따로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엄마 고혈압 약 먹었어 정도로만 말해줬는데 제가 그래도 까먹고 안 먹으니까 아예 제 손에 쥐어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동안 자연스럽게 제가 직접 챙겨 먹지 않고 딸이 고혈압 약을 주면 먹고 그랬죠. 그리고 딸이 시모랑 남편이 약을 바꾼 이유가 궁금하니까 자기 약통에 있는 약을 영양제로 교체한 뒤에 인터넷에 조사를 했대요. 천식 환자 약을 고혈압 환자가 먹으면 같은 질문글을 계속 썼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사실을 알게 됐대요. 천식 환자의 스테로이드 경구약이 고혈압 환자에게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려. 딸이 처음엔 현실을 부정했대요. 아니야. 아빠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싶었더래요. 딸은 아빠가 엄마한테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대요. 딸 나름대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싶었던 거죠. 우리 아빠가 절대 엄마한테 해가 되는 일을 할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면서. 그래서 딸이 시모가 우리 집에 와서 남편과 수상한 짓을 하려는 낌새가 보이면 일부러 밖으로 나갔대요. 하지만 그냥 밖에 나가진 않고 소형 녹음기 같은 것들을 안 보이는 공간에 미리 숨겨놓는 거죠. 딸이 자기가 모아둔 용돈을 털어서 조금 먼 거리에서도 녹음이 되는 기능을 가진 초소형 녹음기들을 샀대요. 그리고 시모가 다시 집에 가면 조용히 그 녹음기들을 회수했대요. 딸이 남편한테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결국 남편이 그 딸의 마지막 신뢰마저도 박살낸 거예요. 딸이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니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가 며칠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딸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울면서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할 거란 생각을 못했고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말을 못했다가 나중에 보험금 때문에 일을 벌였다는 걸 알았을 땐 두려워서 그날 바로 말을 못했어. 내가 그동안 믿어온 행복한 가정이 모두 거짓이었고 아빠가 범죄자가 돼서 모든 것이 박살날 텐데 선뜻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그래도 오늘은 말해야겠다 싶어서 이번에 수영 갔다 온 다음에 엄마한테 전부 다 이야기할 생각이었어. 그러다 엄마가 할머니랑 아빠 때문에 경찰서로 왔다고 해서 달려온 거야. 딸이 그러는데 아마 제가 들은 시모랑 남편의 대화도 자기가 집안에 안 보이게 숨겨놓은 소형 녹음기에 녹음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이 계속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딸이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우리 딸이 그래도 제약을 일부러 바꿔줬잖아요. 그리고 아빠라는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솔직히 자식 입장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정하고 싶어질 만도 했어요. 하지만 딸이 이제 정신 차렸다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모은 증거를 제출할 거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이런 아빠 같지도 않은 인간 말종이랑 이혼했으면 좋겠어. 저도 딸이랑 같은 생각이라고 했거든요. 그대로 상처 없이 고소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증거는 있지만 결국 해를 끼친 게 없지 않아? 영양제 먹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는 영양제인 거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고. 사실 전부 다 당신을 지켜주려고 한 거야. 나도 뒤늦게 후회가 돼서 엄마가 그러는 거 나중에 다 막으려고 했다니까. 그리고 내가 네 아빠인데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냐? 적어도 왜 그랬냐고 물어보기라도 해야지. 얼차겁게도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진짜 환멸감 느껴진다. 우리 아빠가 저런 사람일 줄이야. 이런 사람을 아빠라고 믿고 살았던 내가 바보같이 느껴져. 딸이 이럴 만도 한 게 자기 아빠가 엄마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데다가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긴커녕 결국 해는 끼친 게 없냐는 말을 하면서 딸을 원망하고 자빠졌잖아요. 시무랑 남편이 반성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 둘을 고소하기로 했죠. 딸 덕분에 직접적인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시무와 남편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는 증거가 갖춰져 해당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됐어요. 우리 딸이 녹음 파일과 녹화 파일 그리고 일기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자료들에 명백하게 남편과 시무가 저를 저 세상으로 보낼 생각이었다는 게 드러나 있었어요.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데 일기 같은 것도 증명이 될 수 있대요. 우리 딸이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 내용을 봤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저한테 안 좋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점점 의심하게 되면서 그럴 리가 없다고 현실 부정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거든요. 결국 고소는 우리가 유리한 대로 진행됐어요. 이땐 남편이 깜빵 보낼 생각이 먼저였지만 당연히 이혼 소송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죠. 딸이 준 증거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딸이 저한테 진실을 말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나 봐요. 이틀 전 자기가 이 모든 사실을 들었고 기록한 증인이라고 말하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증거 효력이 더해져서 시모랑 남편한테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요. 남편이랑 시모가 슬쩍 합의금을 얘기하던데 전 아버지 보험금 때문에 돈이 아쉬운 상황도 아니라서 글쎄. 그런데 그쪽은 이혼할 때 생긴 위자료도 내야 할 텐데 과연 돈이 있을지 싶어요. 제가 합의 안 해주면 빨간 줄 그어지는 거죠 뭐. 꼬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시모를 고소하던 건 어떻게 됐냐고요?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라고 결론이 났죠. 남편이랑 시모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형기가 끝난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시모가 깜빵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남편이 형을 살게 된 후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이혼소장을 작성했는데요. 남편이 수감 중이라서 교도소 주소로 소장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이혼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데 조정에 실패하면 법정 심리를 통해 이혼 사유와 조건을 판결하게 된대요. 남편이 수감 중이라서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들었죠. 그렇게 남편이랑 이혼하게 돼서 재산 분할 받은 다음에 위자료까지 청구받았어요. 그 이후에 전 남편이랑 전 시모한테 전화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처음엔 전 남편인 줄 모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여보세요라고 말하자마자 이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예요. 여보, 진짜 너무 보고 싶다. 나 지금 내가 한 집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어. 출소하면 만나주라, 어? 우리 딸도 너무 보고 싶은데 잘 지내고 있지? 아픈 데는 없대? 전 남편이 착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걸 전부 다 무시하고 교도소인데 어떻게 전화를 한 거냐고 물어봤거든요. 전 남편이 지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른 채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휴게 시간이나 운동 시간에 직원 입회 없이 자율적으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통화 내용은 자동 녹음된다고 하더라고. 전화할 수 있는 횟수 같은 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여러 번 전화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감옥에서 아무리 전화할 수 있다고 해도 이혼한 전 아내한테 연락을 하다뇨. 전 남편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비아냥댔죠. 아이고, 요즘 교도소 살기 좋다. 이혼해서 남된 사람한테 용서해달라고 빌지 말고 죗값이나 치러. 이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전 남편이 또 이런 개소리를 짓거렸어요. 여보, 제발 내 사과 좀 받아줘. 내가 여기서 종교를 만났는데 여보가 날 용서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전곡을 찔러버렸죠. 내 용서 받아서 뭘 할 건데? 그렇다고 네가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 괜히 죄책감 덜어내려고 잔머리를 쓰지 마. 넌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말한 다음에 전화를 뚝 끊었죠. 그러니까 이번엔 전시모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시모가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한참을 울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며느라, 여기 지내기 너무 힘들고 외로워. 내가 너한테 왜 그랬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아무래도 내가 시집살이 당한 적이 있어서 너한테 똑같이 풀었던 것 같아. 제발 용서해주고 여기서 꺼내주면 안 되겠니? 이러길래 제가 전시모한테 지금 뭐라 했냐고 되물었어요. 전시모가 제 목소리를 듣고 시끄럽게 앵앵대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였죠. 제가 미쳤어요? 그쪽에 통곡을 하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꺼내줄 수도 없고 꺼내줄 생각도 없어요. 제 발밑으로 기어다니면서 용서 빌어도 사과 안 받아줄 거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전화를 끊은 다음에 모르는 번호로 오는 연락은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전 남편이랑 전 시모가 딸한테도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들 저한테 그런 짓을 하려고 해서 미안하다고 징징거렸대요. 결국 제가 교도소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전 남편이랑 전 시모한테 저랑 딸한테 전화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 남편이랑 전 시모한테 전화가 오지 않아서 딸 돌보면서 저 혼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처음엔 우리 딸이 무척 걱정됐죠. 부모가 저딴 짓을 한 것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차츰차츰 극복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남편 없이 자립해야 하니 제 할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손재주가 좋아서 만드는 걸 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핸드메이드 상품을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 모녀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지만 과거를 극복하고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소고기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싸움 붙이는 고기란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쇠고기를 삶으라고 내주었다가 삶아놓은 것을 보고서는 며느리가 떼어 먹었다고 의심해서 싸움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쇠고기는 삶으면 그 부피가 본래보다 훨씬 줄어드는데 시어머니가 괜히 며느리를 의심한다는 말이죠. 이게 딱 저희 전심으로 향한 말인 것 같아요. 지 입속만 챙기고 늘 며느리를 흘겨보고 적으로 보는 게 참 한심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린 적어도 전시모 같은 사람은 되지 말게요. 저도 전시모한테 당한 게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되갚아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당한 게 있다고 똑같이 해주지 말고 그 다음 세대 며느리나 사위는 상처받는 일 없이 잘 대해주세요. 그래야 전시모처럼 된통 참교육당해서 지 자식까지 감옥으로 끌고 가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디 이런 일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